아직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 믿고 의지하는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 아동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미완의 아동으로서 학대에 의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면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보다 행복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희입니다.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시점을 두고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 상황에서 역시 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이의 미래를 구할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등 의료인 여러분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받으신 분들인데요. 학대로 인한 멍과 골절, 화상과 같은 아동학대 징후를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응급의학과 곽영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고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날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해야 될 어린이날이었는데 한 10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응급실에 왔어요. 근데 이제 상처가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다 있는데 얼핏 봐도 한 번 넘어지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 다친 건 아니고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처였습니다. 근데 같이 오셨던 분이 이제 보호자라고 두 분이 오셨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두 분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보통 응급실에 아이가 오면 이 보호자분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를 원하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두 분은 보니까 응급실 바깥에서 환담을 나누면서 웃고 계세요. 그리고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설명이 틀렸습니다. 한 분은 아이가 그냥 집에서 놀다가 그냥 의자에서 떨어진 것 같다 그러고요. 다른 한 분은 동네에서 언덕길에서 굴렀대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문제가 많고 이건 아동학대 사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학대 징후를 발견했음에도 적극적인 신고까지 가는 경우는 생각만큼 높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직업군이 의료인 여러분인데 무엇이 이 적극적인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크게 말하면 두려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 아닐까 봐, 그러니까 학대가 아닐까 봐 두렵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아이한테 보탬이 될까? 그것이 두렵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인데 신고한 이후에 내 신분이 밝혀져서 혹시 그로 인해서 보복이라든가 어떤 형사적인 소송, 민사적 문제가 휘말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시에 또는 그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신고 절차 관련된 요령을 습득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잘 알게 되시면 이러한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고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의료진 여러분이 이런 사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의료인은 법적인 신고 의무자로 아동학대 의심만 되어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전화번호 112로 신고를 하시면 거기에서 아동학대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신고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셔야 될 내용은 그 아이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그 아이의 집 주소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의 이름이나 성별, 입은 옷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아이를 찾아가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집 주소, 아이를 지금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왜 아동학대로 생각하셨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만약 응급출동이 필요하다면 응급출동이 필요하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 24시간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릴 것은 신고하시고 나면 꼭 그 신고받으시는 수보자가 물어보세요.
혹시 뭐 부탁할 것이 없는지, 부탁할 게 없냐고 하시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본인의 신변 보장 꼭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요. 신고자 신분 보장, 비밀 보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부탁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면 되기 때문에 111 통해서 잘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길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의 아동들을 보게 되면 신고해야지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됐을 때 신고의 중요한 부분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선별도구를 활용합니다. 선별도구지를 활용하기 전에 이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 시 준비사항입니다. 아이의 집 주소와 같이 실제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응급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의심되는 학대 행위자에 대해 몰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모르실 경우에는 미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후 학대 행위자 혹은 학대 행위자의 배우자와 같은 관련인에게 의료인으로서의 신고 의무를 해명하거나 신고 예정이다 혹은 이미 신고했다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사실이 알려질 경우 아동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진술 오염 가능성이 있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므로 신고했다고 인정하거나 알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의료인의 역할과 신변보호 방법입니다. 의료인의 역할로 의심이 되면 신고를 합니다. 신속한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 내 아동보호팀이 있더라도 의료인 본인 생각에 학대가 의심된다면 아동보호팀을 거치지 않고 즉시 신고합니다. 조사와 확인은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최종 판결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 법정 선고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변보호 방법입니다. 명백한 학대일 경우 범인 지목은 필요가 없습니다. 공개석상에서 학대 행위자를 지목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 무고죄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학대가 의심된다고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백한 진술이 없다면 가해자는 미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개인적 보복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신변보호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당시 재판부는 유모차를 흔들거나 비행기 놀이를 하는 행위의 횟수나 방법, 그리고 강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했고 그 행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징역 3년 6개월, 학대 예방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은가요? 네, 이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실제로 심심치 않게 보고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심하게 흔들면 아이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이들이 울음이 많아지는 시기에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많은 분들이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간성이 무너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이를 심하게 흔들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아이를 달래는 행동이지만 결국에는 아이에게 심한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심지어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보여주셨던 사례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아동학대로 인정된 국내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사례인데요. 생후 2개월 된 딸을 침대에서 떨어뜨린 뒤 입에서 피가 나는데도 젖병을 물려 10시간을 방치해 아이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종합병원 의사로부터 몸에 상처가 난 여자아이가 사망한 채 병원에 왔다라는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병원 전문의와 검시관은 온몸에 멍이 있고 시기가 다양한 골절상이 5곳에서 발견됐다며 사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차례가량 딸의 머리와 배를 때리고 꼬집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있었고 집 주변에서 딸을 안고 걸어가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뜨려 크게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시양은 어깨뼈와 우측 팔이 부러졌고 머리 등 5곳에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의료진이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안타깝지만 이런 사례를 자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증 외상을 입은 아이들이 실려오다 보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학대를 동시에 받은 아이들을 진료를 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보인 것처럼 아주 어린 아이들을 흔들기뿐만 아니라 쉽게 때리고 떨어뜨리고 그래서 온몸에 상처와 함께 그 상처로 의심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골절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즉시 신고를 해서 다시 아이가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유관기관과 교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료인들이. 그러면서 원활한 협조 체계를 만들고 지역에서 협의체를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협의체를 하면 경찰, 전담 공무원, 의료인, 그리고 전담 관련된 교사와 함께 모여서 이런 분들이 모두 모여서 정보 교환과 아동학대에 관한 상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인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반드시 신고하셔서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까지요, 모두 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에 의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현장의 소리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1분 1초가 위급한 아동학대 현장에서 아이를 구하기 위한 골든타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바로 의료인 여러분입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에게 찾아온 신락 같은 희망, 골든타임이 소중하게 지켜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